예,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출연 장성철입니다. 오늘 마지막 출연이세요? 네. 왜? 방금 전 대기실에서 네. 뭐 자기들은 썰전 나이트 나가서 재밌게 얘기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네. 나보고는 못 나오지 않았느냐.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저를 소외시켰습니다. 아니 되게 일주일에 20번이나 깐데 나가느라 썰전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게 지금? 아닙니다. 정말 저 아까 되게 비참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분이네. 자기가 일정 안 돼서 안 나오는 거면서.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에 벌써부터 올리셨더라고요. 직접 댓글에 참여하셔가지고. 아니, 그 자기 영화표 받고 싶은 욕심에 댓글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부터 저한테 성에 지금 와서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합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고 네. 일단 시간 되시면 네. 저희가 보통 썰전 나이트를 패널 4분만 나올 수 있는데 자리를 제가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안의 화제예요. 예, 많이 근데 기자분들 장성철은 그 시간에 못 나옵니다. 네. 다른 방송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송 때는 못 나오시구나. 저희가 괜히 간이자라도 하는 소리입니다. 만들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장 소장님 나오시면 제가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불쾌해서 같이 하고 싶진 않네요. 진심입니까?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 뭐 기회 되시면 다른 방송에 한번 시간을 잘 조율해서 감사합니다. 예, 긴 조율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그때 조율해서 한번 하도록 하죠. 부러우셨군요, 못 나와서. 너무 부럽습니다. 아까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소외감 느끼게 막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해요. 예. 음악 좀 깔아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출석 안 해로 하겠습니다. 아마 누구의 말인지 아실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래 오늘 검찰 출석하라고 검찰에서 통보를 했었죠. 그런데 결정을 했습니다.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긴급의총에서 대다수 의원의 얘기를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측에서 대부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총에서는 출석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고심하다가 안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장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이거 잘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만약에 출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서 뭐 한마디 하든 안 하든 그 화면 자체만 갖고 추석 내내 각종 언론에서 그 화면 자료화면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범죄 사실 저질렀나? 예.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추석 귀향 활동 하는데도 아니 이재명 당대표 뭐 잘못했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명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안 한 것은 잘한 결정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그럴 일이 많기 때문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대략 8개의 아이템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아이템 가지고 저는 출석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뭐 성남FC, 11월 달에는 대장동, 12월 달에는 백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소영 아니, 의원님은 그 검찰은 수사 정보를 범여권과 공유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법률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세하게 잘 알아요? 신문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추석 연휴 기간 내내 화면에 잡히게 되면 뭐 이게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미지는 그렇게 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끝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 사법 청구서가 날라올 텐데 그때마다 같은 논리로 그럼 출석을 안 할 거냐. 약간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견들이 있을 거고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수사가 좀 무리해요. 사실은 서면으로 가름했어도 되는 사안이고 충분히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일정한 좀 의도가 있는 그런 수사 방식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면으로 답변 보냈으니까 출석 이유가 사라져서 안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또 기사는 압수수색-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죠. 네. 공직선거. 근데 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압수수색 사유를 오늘 들어보니까 그 김문기 모른다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뭘로 그걸 입증한다는 거죠? 뭐 사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제가 듣기로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준비했던 담당 팀장의 책상을 압수수색해서 혹시 알고 있었냐, 계획된 거냐, 뭐 이런.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1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 대통령과 좌우를 겨뤘던 후보라 하더라도 뭐 성역이 있을 수는 없죠. 법 집행에 있어서. 그러나 이게 민주당이 느끼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이 보기에 좀 과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지금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련의 봐주기 수사하고 맞물려서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이 오히려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여론에서 별로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인 것 같아요. 예. 뭐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요. 경찰이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냐 마느냐 이제 결정 단계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안 나가시기로 했다는 거는 뭐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다 정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 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건건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의총에서 뭐 나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방법을 미리 썼다. 진짜 앞으로 뭐 8번인지 7번인지 남았을 텐데 그때는 어떤 논리로 이런 상황을 대응을 할 거냐.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이게 이제 출석을 직접 해야 되는 건이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위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는 그 국정감사장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모든 녹취와 증거가 싹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것이고 예. 제가 서면을 3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경찰이 요구한 2건은 경찰이 제때 잘 요구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면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을 잘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마지막 검찰 건인데 전 검찰의 이런 그 기법 이젠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8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에 한밤중에 갑자기 의원실에다가 검찰에 전화 걸어서 보좌관과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밤중에 보좌관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서 서면 조사를 지금 보낼 거니까 개인 이메일을 알려달라. 예. 그래서 의원실에 뭘 공문을 접수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19일 밤 늦게서야 보내놓고 자 일주일 드릴 테니까 26일까지 작성해서 주세요. 28일에 당대표 선거하는 사람한테 26일까지 작성을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다가 22일에 월요일에 접수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이 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치졸한 방법들을 섞어서 그러니까 경찰은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뭐 자기가 뭐 있습니까? 정치인이라고 해서 수사받지 않을 무슨 권리가 있는 예. 당연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검찰은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만든 다음에 26일하고 27일, 28일 전당대회 막 급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의원실에 전화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출석 요구까지 누가 봐도 민망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변을 써서 제출한 것이고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예. 당대표 보좌관을 해본 저로서는 김성애 소장님의 말에 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근데 말씀드려요. 반박하시기 전에 그땐 당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저요? 아니요. 이재명이요. 후보 시절. 예, 후보 시절이죠. 어쨌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분을 모시지 못한 김성애 소장님 말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들 출석할 때 보좌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 조율하고 다 그래요. 그 일정 조율을 잘 하지 못한 보좌관, 보좌진들의 잘못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꾸 이 사안을 사소한 건이라고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선서를 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 예. 혐의를 받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는 사소한 백현동의 일이에요? 토지의 종상향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사소한 거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백현동 종상향과 네. 관련돼서는 서면 답변 제출했고 경찰은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검찰이 문제 삼은 거는 김문기 처장 건인 걸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면 자 허위사실 유포에서 핵심 뭡니까? 선거를 치르는데 저 사람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유권자가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요.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싸움을 서로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논박을 충분히 봤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논박하지 못한 말을 저 말은 거짓말입니다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것은 그럼 위원회가 모아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아니고 예. 저 발언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부터 선거 기간이에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신나하시면요 앞으로 모든 국정감사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나와서 발언한 것들 전부 다 검찰에 가다가 검사에 갖고 이 발언 사실 아닌데 당신 허위 사실이니까 선거 무효야 하는 판을 만드실 거예요? 우린 지금 조사해야죠. 정치라는 예, 사람이지 법정에 가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 정치인의 아니, 그러니까 지위를 너무 낮추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지금 분들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사소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사실 적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실 적시에 뭐가 해당하냐면 허위 학력, 허위 예. 경력, 그리고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 요게 이제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걸리는 내지는 본인이 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예요. 근데 지금 이 백현동, 대장동 관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보면 일종의 자기 방어적 성격의 의견 표명 내지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의견 표명은 허위 사실로 잘 안 봐요. 그건 판례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게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허위 합격력, 허위 재산 이건 너무 명백하고 증거도 다 남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선거법에 의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는 건데 이거는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거예요. 그때 국감장도 나오니 많이 했는데 나갔어요. 어쨌든 후보였기 때문에 안 나가리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종의 피감기관으로서 자기 방어적 성격의 답변을 한 걸 예.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수사가 예. 과도하고 과장됐다는 거지.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것 자체를 갖다가 뭐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얘기 안 끝났잖아. 아니 내가 먼저 하냐 물어본 아니 거예요. 제가 해야죠. 계속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좀 네. 할게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는 법정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 기소 단계에서 물론 여야 공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기소만 된다, 뭐 기소할 것 같아 하면 그냥 뭐 이게 법리가 어쩌고 수사가 무리하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수사가 옳으냐, 수사가 무리하냐, 법리가 어떠냐 할 계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예. 본인 생각하기에 의견 표명이고 그렇게 논리가 정확하게 섰다면 나가서 뭐 재판 받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뻘쭘해지죠.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번에 나간 게 불출석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했느냐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중한 죄인가, 중한 혐의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고 의총이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그렇게 계속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건 예, 앞서 이제 장성철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고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의 리스크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게요. 검찰이 사법시험 판사들이랑 같이 봤다고 해서 자꾸 소환이라는 없는 법률 용어를 쓰려고 해요. 예. 검찰은 소환할 능력이 없죠. 다만 본인들 수사하는데 부족하면 출석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요. 예. 아니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전략적으로 섞어 쓰는 것인데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는 이미 증거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니까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나가서 직접 진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헌법이 보장한 묵비권을 행사한 다음에 법정에 가서 다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사실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게다가 개별 검찰이- 사안으로 판단해 보면 예. 문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간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반드시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체포를 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체포에 이재명 대표가 불응한다 그럼 별개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건이 다른 대응을 할 것이라서 지금 이 한 건을 놓고 앞에 것들을 다 예단해 볼 필요는 없고 검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원칙을 잘 지켜서 뭐 수사를 진행한다면 뭐 순리대로 풀려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소환이 아니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는 정당하게 안 나간다는 것에 그치는 건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반 사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제1야당의 대표고 직전 대선에서 거의 될 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뭐가 됐던 간에 수사가 무리했던 어쨌든 간에 뭐 대여섯 번씩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계속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저런 형식을 띠고 그때 그럼 국민들이 무슨 생각 하겠는가? 이것도 여론의 생각을 지지가 당연히 해야죠. 받겠죠. 예. 예, 그 얘기예요, 제가. 네. 예. 그건 이제 여론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아니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대응할 수는 없을 거고 또 당에서도 공론이 이렇게 모이지는 않을 건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좀 이상해요. 아마 의원총회를 연 목적도 그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정치 탄압이자 당이 정치적으로 대응하자. 근데 이런 결의를 모으기 위해서 의총을 했겠지만 근데 사안이 이번 사안은 너무 명백하고 이걸 굳이 출석까지 요구해야 되느냐. 그런데다가 또 시점도 이게 이제 당대표가 된 지 며칠 안 돼서 정기국회 첫날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당이 대응을 했지만 이후에 있을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사안이 다양하잖아요.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 뭐 기타 등등 그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수사가 본격화되면 대한민국 검찰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특수부 검찰들이 피의 사실을 끊임없이 흘릴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 이전의 윤리적 판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예. 이번에 불출석한 게 향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소환 출석 요구든 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할 거다라는 어떤 이 뭐랄까요 예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상황이 다르기 과문에서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직전 대선까지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고발을 진행하면서 선거를 치러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고발에 대해서 취하하고 승자는 승자의 아량으로 또 패자는 패자를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문화가 쌓여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요 관련 건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를 받은 게 지금 대선 후보들끼리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들 검사들이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국민의힘이 검사들에 가서 비는 문화가 과연 적절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남시장으로서 행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돈이 특정 사인에게 갔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서로 화해한다는 그런 알량한 이유 하나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이건 행정행위에 지금 대한 두 가지를 잘못 보시는데 백현동 이익을 만든 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검사가 다 수사해 보겠다고 한 것은 별건이고요.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그렇다는 허위사실 말씀이죠? 공표와 관련돼서 그렇고 지금 백현동 건 뭐 대장동 건 처음부터 다시 다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지만 그게 부족하니까 검사님들이 다 뒤져보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인 상태니까 그거는 그들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은요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 훔치면은 감옥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당대표 정치적인 무게가 남다른 분이 어쨌든 나는 정치적인 타답이야 정치 보복이야라고 말씀을 하셔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난 5월 달이었죠. 이재명 당시 개항을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지금 개항 나가시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출마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불체포 특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조차 완화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부정 행위가 특권을 아니냐. 행사한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석 요구를 불체포 특권조차도 본인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분이 왜 그냥 소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서류를 내면 된다 그랬는데 기간을 이상하게 줘서 서류를 잘 제출했거든요. 본인이 그거는 있어서. 조율을 잘 못한 그리고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보좌진 탓하라니까요. 그걸 왜 자꾸 검찰 탓하냐고요. 출석 예. 요구라고 안 하고 소환이라고 해서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소환 요구장도 받아봤는데 거긴 다 출석 요구라고 돼 있어요. 소환장이라. 아니, 농담인데. 알겠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쭉 얘기한 걸 어제 사실 태풍 흰난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못 가졌지만 이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자 당시 이원석 후보자의 대답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번 서면 제출 요구를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뭐 직전까지 뭘 내라 바쁜데 그리고 뭐 이 잘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눈길을 가는 건 이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소 의견이라는 얘기죠. 거의 우리 기소하겠다는 기소할 얘기죠. 건데 네. 혹시 우리가 가진 거에 기소를 안 할 일일이 거면 봐주세요. 사실은 그 출석 요구서 없이 법리 판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기소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부르겠다는 얘기죠. 예.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서면 답변서 안 냈다고 그냥 기소해버리면 그 뒷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저거는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얘기라고 보고, 글쎄요, 저는 여전히 좀 그 기소 자체도 굉장히 무리해 보입니다. 저는 이걸 출석까지 해가지고 판단할 만큼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뭘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 있는 거고. 때문에 그 증거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했고, 과연 저거를 기소까지 할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냐에 대해서 기존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았던 선거법상의 전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검찰이 여전히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복되는데요. 기소 의견을 가지고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두 개가 혼재돼 있잖아요. 질문이 왜 부르냐? 바쁜데 조율도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왜 부르냐? 그럼 기소 의견 갖고 있는데 안 부르면 안 부른 상태에서 기소하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엔 그냥 허를 찔러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냥 저를 추석하면 찔러서 되는 출석한다. 거예요. 추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추석밥상 얘기하시는데 요새 뭐 추석 때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잖아요. 예. 저는 모이긴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모입니까? 예. 집안에 식구가 많아서 모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언론 인터뷰를 준비했던 그 경기도 직원을 압수수색을 주로 해서 뭐 그 부분을 많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패널분들은 기소 의견을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응하지 않으니까 한국일보에서 어떤 의견을 우리가 기소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사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좀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검찰은 그냥 다 여론전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 뭐 고쳐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알 권리를 위해서 다시 토끼몰이식 사냥을 하겠다고 하니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눈길을 끌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정부에서 많은 건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범죄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냉정하게 쿨하게 얘기한 건데 이런 것을 보고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 비판하면 위험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막 좌천도 당하고 조사도 받고 기소당할 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이 가슴에 좀 원한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본인은 그냥 냉정하고 쿨하게 그냥 잘못된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것 자체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한풀이성으로도 야당 측에서는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이미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자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 중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뭐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700명 넘는 인사를 단행해서 본인들의 라인으로 특수부를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뭐 예. 별다른 수사 지휘를 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한 수사 지휘는 딱 한 건이었죠. 김건희 여사 수사권은 곧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서 수사팀이 급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수 진영은 굉장히 통쾌하겠지만, 예, 출마를 준비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출마를 마음속에서 품고 있을 예. 것이라고. 이것도 말을 잘못하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잡혀갈 수 있죠. 조심하세요. 예, 아직 출마를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해당이 안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더 중도층의 마음도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물었으니까 아니 전쟁이 걸려들 아니고 수가 있으니까 수사- 조심해야죠. 아니 어떻게 그냥 해요,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저는 건데.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한마디로 했어요? 조심해야죠. 아니 뭐 말씀 많이 말 편하게 하시니까 하라면서요. 말씀 예. 짧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아니 말이 짧게 절 나갈 보세요. 짧게 경우에는 하잖아요. 사법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하시라고. 예. 오늘 저기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예. 조금 좀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왜요? 네. 왜 뭐 저를 이렇게 제가 이러고 심기를 또 그러면 바꿔서 윤석 대변인 짜증내고 심기를 저한테 풀어드리도록 이거 막 여기 하겠습니다. 치고 막 이래요. 이거 보세요. 예. 두 분이서도 오랫동안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현안에 대한 의견 지금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 얘기도 할 겁니다. 이런 부분 다 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촌철살인 등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 무작위로 2명에게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밤에 녹화한 썰전 나이트, 일요일 저녁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화면 나갑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오. 저렇게 나가면서 개그캐다. 반응이 썩 좋았어요. 개그캐다. 잠깐 이 화면 나갈 때 장성철 소장님은 잠깐 뭐 물 마시고 와도 됩니다. 부럽습니다. 안 나가셔서 좀 서운하시니까 네. 물 같은 거 드시고 와도 되고요. 여러 반응들이 좋았고요. 진심 이 컨셉 자주 했으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네 분이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정치권 진영과 상관없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너무 이런 컨셉이 없다. 다른 방송에서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거 좀 부러우시면 잠깐 딴짓 하셔도 제가 용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이 올라갈 때 댓글을 1,500개 이상이 올라왔는데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저희가 좋아요 개수를 그때 김성애 네, 소장님의 네, 네. 제안에 따라 1, 2위를 기준으로 영화 상품 2장씩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선정이 됐습니다. 505개를 받은 와. 제가 11시 반을 좀 넘어서 체크를 했는데 월요일 날 태프특보 준비하다가 이것도 좀 보니라고요. 댓글 하나에 좋아요가 500개씩 붙어요. 예. 블루님, 그 다음에 478개의 영정린님 두 분께 영화표 드리고요. 이 댓글을 소개를 해야 되냐 댓글 말이야.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보셨죠? 어떤 댓글인지 예, 아시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의 답글 중에 몇 분이 이거 정말 방송 중에 이렇게 그대로 소개할까? 라고 했는데 약간 저기 특정 진영에서 심하게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을 땡땡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상상하시는 건 시청자분들의 자유고요. 블루님의 댓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좋아요가 500개 넘었는데요. 모든 길은 땡땡의 땅으로 통하고 모든 비리는 땡땡과 땅땅으로 통한다. 땡땡 땅땅은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저희가 방송의 품격을 중시여겨가지고
그다음에 478개 댓글을 받은 영정리님의 댓글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 외국에서 평가 중. 땡땡 뚱뚱 대통령. 아 뚱뚱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른 말 쓰려다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닙니다. 아 대통령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윤희석 대표님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 공감이 많이 말고 되시나 봐요. 다른 분을 소개를 해준 게 낫지 않냐는데 저희가 1, 2위로 약속을 했기 아, 그건 때문에 조작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킹크랩 돌리지 마세요. 댓글에. 좀 불리하다고. 예. 그리고 아니 윤희석 대표님도 이렇게 보통 때는 방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속내를 풀어놓으신다.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아니, 댓글도 그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가지 않은 속내가 훨씬 많았죠. 그쵸. 우리만 아는. 저희가 이제 뭐 몇 분들의 정치적 미래도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편집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는 안 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예, 내일 발의할 거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추진.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죠.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추가로 대통령실, 뭐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 이 부분도 넣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가능하진 않죠. 특검법을 본인들이 발의를 한다면 법사위에서 처음에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법사위 안건 상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법사위가 통과되지 않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본회의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건 직권상정 요건이 되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거는 특검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검찰에서 제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고 권력자의 부인이라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국민적인 의혹은 남고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그래. 대부분 무혐의 할 거야. 라는 프레임만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파 진영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게 상당히 그거 위험한 자체가 거다라는 문제예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수사해라. 말씀. 아니 뭐 장 교수 잘 설명을 했듯이 이게 민주당이 국회 다수 당이긴 하지만 저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는데 패스트트랙조차도 상임위에서 5분의 3은 돼요, 요건은. 예. 문제는 여전히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거죠. 그 사회권을 뺏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여차저차해서 그걸 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 실효성은 없고 다만 이제 저 특검법까지 가게 된 그 과정을 보면 결국에 경찰,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딘 칼날 그게 정치적으로 저 특검을 부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주 그 추상 같은 이 법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법집행이라는 거는 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은 이미 허위 합격력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근에 뭐 언론에 의해서 매매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선 당시 해명하고 달라요. 그때는 일임했기 때문에 일임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데 그 일임했다고 하는 날짜 이후에도 매매에 관여한 정황이 통화상으로 녹취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해요. 그냥 허위 보도다 이러고 퉁치고 말고 있어요.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출석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전임 총장 시절에 보고받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나는 보고도 받지 않는다. 그 전임 총장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 시절에 그거 풀어가지고
사건 처리하지 않았냐, 하지 그랬냐라는 식으로 지난 정권 그 법무부 장관과 지난 정권 검찰총장한테 공을 넘겼는데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수사 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내용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리고 했었죠. 윤석열 네. 총장도 자기한테 보고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박범계, 김호수 이 시절에 왜 풀어가지고 수사 안 했냐. 이제 이걸 이제 어제 이원석 그 후보자가 얘기한 건데 본인이 어쨌든 지금 검찰 그 총장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이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러면 예. 본인이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제 청문회장에 나와서 전임 정권한테 그렇게 공을 넘기고 여전히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라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얘기한 거고 역대 모든 특검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보세요.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서 특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검찰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은 여론에 밀릴 수 있다.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특검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결국엔 여론에 이게 어떻게 비치겠는가. 그 점을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제가 이 특검 내용을 뭐 세세히 보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이재명 대표하고를 이렇게 동렬해 놓고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 식의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때 이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발언한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고발을 하고, 자 김혜경 여사가 또 송치돼가지고 뭐 소환되고 이런 과정을 했으니 또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마 생각으로 저는 봐요. 근데 일단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거를 특검까지 해갖고 할 일이냐, 이 경중을 따져봐야 될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뭐 수사지휘권이 어쨌건 그걸 떠나서 2년 동안 했는데도 안 나왔고, 그동안에 이제 임기 새 정부 들어와서 3개월, 4개월 지난 이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특검을 하자는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2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이게 수사가 됐겠습니까? 검찰총장 밑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 위주의 검사들로, 친여 검사들로 배치했다라고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권력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검찰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김두식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신성 가족. 검찰과 그의 가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검찰 내부의 자기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례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간 말씀하셨는데 그 2년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심을 끊어내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무려 4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 기소돼서 13명이 재판정에 불려나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묵혀있던 사건, 그 수사 검사라, 그러니까 중앙수사에 있는 윤석열이랑 검사 한 사람 때문에 10년 동안 버티던 사건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13명이 법정에 서는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가 문제 없다면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드러났는데, 아까 전에 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 조치를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주식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1월 12일에 주문을 넣으셨기 때문에 위탁 매매였다는 말이, 위탁 걸렸다는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5월에 관계 끊었다고 했는데 6월 13일에 신한증권도 아닌 DB증권에 김건희 여사 직접 전화를 거셔서 이모모 씨와 나 외에는 계좌에 손 못 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월에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씀도 거짓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9월 9일이 공소시효니까 그 전에 저희로서는 고발 조치 해놓을 수밖에 없죠.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할 텐데 국민의힘이 지금 비아냥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이재명 후보 이렇게 되면 400억 다 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지난 대선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니 허위사실 뭐 유포한 잘못된 것에 선거예요? 아니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이 후보도 선거를 허위사실 뭘로 보냐는 거예요. 그 기본적 시각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그럼 이긴 쪽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건 것은 의미가 다른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걸려면
뭔가 큰 실체가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맞대응한다는 식으로 가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뉴스가 지난주 예. 국내에 폭로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거 부정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은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저희가 또 살펴야 할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대통령의 밤샘 근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인데요.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서 초록색의 새 민방위 옷을 입고 용산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에 퇴근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탓일까요? 이번엔 청사에서 밤샘 비상 근무를 했습니다. 바지가 달라졌더라.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달 집중호우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 특정 지역에만 게릴라식으로 내리는 이런 집중호우에 우리 재난대응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생긴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제가 출근할 때부터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24시간 대비 소감을 묻자 소감이 어디 있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정의당 비례 총사퇴 부결. 최근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안이 반대 59.3%로 당원 총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은 엄중한 경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17일에는 재창당 결의안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의당 상황은 박원석 전 의원에게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정의당 상황은 박원석 전 의원님께 물어보겠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하시죠. 정의당 얘기를 한 것 예. 같아요. 소개해 주신 대로 이 당원 총투표 비례대표 사퇴 권고안은 부결됐습니다. 예. 전체 당원의 42%가 투표를 해서 그중에 반대가 59%, 찬성이 한 40% 나왔는데요. 애초부터 이게 당원 총투표에 붙일 사안이었나, 그리고 당원 당규상 당원 총투표로 가는 게 맞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이거는 소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권고라는 말을 붙여서 일반 그 총투표 안건처럼 다룬 것 자체가 일종의 꼼수였고, 물론 비례대표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원들의 평가도 다양하고. 근데 지난 2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비례대표들한테 그렇게 전적으로 물어서 일종의 탄핵, 정치인에 대한 소환, 그러면 혁신이 되는 거냐? 그분들이 다 물러나면. 그것도 약간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이게 불법을 저질렀거나 당원 당규를 위반했거나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저 활동이.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비례대표들이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질렀다. 이런 걸로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탄핵하거나 소환한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리한 투표였는데 예. 다행히 당원들이 어쨌든 비례대표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고를 준엄하게 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당 쇄신의 방안이 아니다. 이런 균형 있는 판단을 해줬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쨌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분고를 쇄신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저희가 지켜보다가 다음 주쯤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의당이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시계를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저희 PD가 자꾸 시간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시계가 잘 작동되나 이렇게 보고 온 겁니다. 예. 사실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 정의당 얘기를 하고 싶다고.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앞서 이제 출석 안해를 첫 주제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안해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서 다시 선임되는 건 아니냐 얘기가 됐던 주호영 의원의 얘기입니다. 난 절대 안 해. 네,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것이 본안 판결이나 확정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범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비대위는 새로 출범하는 의견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예, 일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새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건 그래도 용산 소식에 나름 잘 알고 계신 화평윤 강동감님께서 윤석님인데. 예. 아니 뭐 여러분 물망에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좀 고사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보도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예, 전 민주당 의원. 예.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사가 가능성 나왔을 높아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되고 아마 지금 선수별로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 모임을 해서 이걸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지를 모으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가 총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고 참 외연 확대. 확정력이 대단합니다. 확정력. 예.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TK 정당에 그것도 보수 정당에 아무리 지난 대선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박주선 의원이 더군다나 호남 출신의 그것도 부의장까지 했던 이런 중진이 비대위원장이 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저는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당무에 개입 안 한다는 얘기를 거듭해 왔는데 비대위원장까지 저렇게 낙점하는 거 보니까 당무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박주선 의원도 네. 검사시니까 좀 마음이 편하신 거 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 네, 네, 다 예상된 공격인데요. 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뭐 낙점이라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에이, 또 우리가 다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저는 대기실에서 한 얘기하세요. 얘기는 뭡니까? 되게 싫어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분이 어떠한 제3자적인 중도를 견인해 올 수 있고 외부에서 리더십과 뭐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공정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을 다 정리할 뿐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이분이 낙점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보다 더 큰 정계 개편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사인과 징조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판 정당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할 텐데요. 일단 성명 불상 비대위원장 아직 안 되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도 그분에게도 가처분을 걸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얘기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처분을 좀 늦춰보고자 그렇게 제 생각에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저희는 그래가지고 성명 불상자를 한번 가처분 걸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 당이 희화화 되겠죠. 예. 일단 뭐 또 걸겠다. 그러면 희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였고요. 오늘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를 16일에 출석하는 걸로 서로 양측이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성접대 의혹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 맞나요? 일단 뭐 시효 문제가 있을 거니까요. 공소시효 문제가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말이죠. 4일 집안 경북 칠곡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렇게 갓을 쓰고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갓을 쓰고 있고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습니다. 자꾸 제사 사진을 올리고 마치 이제 종갓집에 어떤 것처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저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뭐 있는 제사에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뿌리가 어쨌든 대구 경북이고 예. TK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저 사진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사진은 또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이제 윤핵관 핵심으로 불렸던인데 지역구 행사에 저렇게 사상구 볼링 대회를 참석했다고 하는데
볼링 치는 모습도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나는 지역구만 신경 쓴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런데 저런 사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많은 대비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철야 상황 체크를 하셨고, 그런데 저렇게 좀 좋아하는 표정으로 저렇게 볼링 치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듯한 모습은 결코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사감은 소장님 안 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들었고요. 사감은 없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영화표 드려야 되니까 빠르게 저희가 댓글 올라온 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입장 관련돼서 오룡들님은 그렇게 억울하면 더 나가서 밝혀야 되겠네 이런 의견, 그러니까 출석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고요. 파란별님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소환 출석에 집착하는 모습이 수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영화표 관련돼서 이인목님, 영화표 2장 나도 받아봅시다. 아내는 골수 국민의힘,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경북 김천에 사는 노인 부부에게 혜택 좀 주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드릴까요? 드려야죠. 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과정의 화목을 위해서 영화표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건부로 드리세요. 꼭 영화관 가서 손잡고 같이 보시라. 손잡고 보시라. 네, 따로 보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YH고님, 허위사실 적시로 댓글 쓰기도 무섭네요. 근데 제가 영화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인데 어떡하죠?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빠 곰팀, 오늘 작가분 엄청 힘드시겠네요. 작가분께 영화표 주시죠. 댓글 보는 감정 노동자 힘듭니다. 저희 작가분이 맹작가 포함해서 몇 분의 작가가 힘들다는 의견도 보내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진님, 썰전 분위기 살벌하게 하지 마요. 썰은 위트 있게 썰어야 제맛입니다. 오늘 초반에 좀 날이 선 듯한 모습에 대해서 전부 장성철 때문입니다. 전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출연입니다. 저기 장 소장님도 박종훈님, 장 소장님 소외되셔서 속상하시군요. 엄청 속상해요. 언제든지 저 있는 곳 오시면 제가 거하게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어딘데요? 민주당 당사 당직자가 그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당사가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예. 여의도로 민주당 당으로 오시면 저 소하게 이분 일단 박종훈님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지 마세요. 저 사망 선고예요. 그럴까요? 안 주지 말랍니다, 장 소장님이. 안 돼. 나중에 국민의힘 당사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김성애 소장님 관련해서 장 소장님, 김 소장님 진짜 싸우시는 줄 김성애 소장님 연기력 은근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색 개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색 개그. 윤희석 대변인 관련해서는 윤희석님은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좋네요. 썰전보다 윤희석님 팬 됐어요. 전북 전주로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맞아 싶더라도 꼭 찍어드립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드리겠습니다. 강동갑인데 전북 전주로 출마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따뜻해진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하신가요? 내 걸음으로 세상 가기도 쉽지 않기에 태풍 흰남노가 오늘 아침 울산 앞바다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흔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특히 남해안,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관련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포항, 부산, 전남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에서 정말 큰 피해가 속출했는데 역대급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었던 만큼 이전 태풍들과 비교했을 때 그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예보할 때 저희가 제주도에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도로 오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되는 해수면의 온도들이 좀 낮아지면서 심해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태생 자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흰남노에 의한 피해의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대 피해를 태풍에 의한 피해를 한번 살펴보면 네. 태풍 1위가 루사입니다.
저 피해액이 한 5조 1,50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위가 매미입니다. 4조 2,200억. 그래서 3위가 올가 태풍인데요. 1999년 1조 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보면은 모든 재난, 그러니까 사회 재난, 자연 재난을 통틀어서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지금 흰남노가 지금 밝혀진 바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차량 1,400대 정도, 그리고 한 120억 정도의 피해액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명 피해를 살펴보면 가장 컸던 건 이제 물론 이제 사라오 태풍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피해가 났던 거는 이제 루사 때 250명 정도가 인명이 손실됐고요. 네. 그다음에 매미 때 1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흰남노 같은 경우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요. 10명의 실종자가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생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자, 현재 오후 3시까지 전국 기준으로 사망자 2명과 실종 10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매미와 좀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풍속이 비교적 빠르지 않고 예. 내륙에 머물렀던 시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역대급 정도는 아니었던 그런 흰남노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태풍의 그 중심 기압이 낮아서 예. 근데 그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번에 흰남노가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조금 작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재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고가 되는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일 전부터 태풍의 경로를 추적해 왔고, 네. 그다음에 이번 재난은 특히 8월 9일 폭우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방제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조금 적을 것 같았고, 그럼에도 그리고 또 저희들을 좀 도와줬던 건 뭐냐면은 이동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시속 한 30에서 40으로 한반도로 관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안 쪽으로 하면서 시속 70, 80까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좀 줄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태풍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남 알프스가 위치한 산악 효과에 의해서 이제 포항이라든가 경주 쪽에서 집중호우가 나면서 이 지역의 피해가 좀 집중됐던 안타까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포항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린 포항에 이제 침수로 인해서 시민이 거리에 고립되기도 했는데 해병대원들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구조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함께 그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예. 포항에서는 7명이 또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현재까지 실종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항이라는 지역은 가뭄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해보다는 가뭄 재해를 많이 겪는 지역인데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많은 폭우, 특히 순식간에 400mm라는 비가 왔거든요. 아마 포항 시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태풍 루사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mm가 하루 정도 오는 거는 거의 탑 랭킹 저 1등의 기록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기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난구 5,500 아파트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요. 냉천이 범람을 했죠.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냉천이라는 하천이 어떻게 되냐면은 포항 신항 쪽으로 이어지는 항구로 바로 이어진 짧은 구간의 하천입니다. 태풍이 오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조위에서도 상승하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400mm의 비가 오는데 이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한 걸로 네.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하천이 범람을 했는데 이 하천이 범람되면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온 거죠. 그 상황을 보면 그 내수 침수가 일어나니까 경비실에서 차를 빼라고 한 겁니다. 경비실에서는 물이 서서히 차오른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하천이 범람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면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데는 거의 하천과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 3분 사이에 물이 차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참변을 당하셨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 굉장히 3분 만에 물이 그렇게 확 차오르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하천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냉천이 범람했을 때 우리가 사이렌이라든가 긴급 어떤 재난 신호들을 좀 줬으면 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포항 이제 제철소에도 공장 안에 지금 불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화재가 지금 태풍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항의 그 침수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또 함께 또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라고 제보가 들어와 있는 영상인데요. 침수뿐 아니라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또 항상 산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기 포항 용흥동과 대흥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산사태의 가장 주요 원인은 강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태풍이라는 비가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옵니다. 우리 한반도의 강우 기록을 보면 1시간 동안 제일 많이 온 것은 전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저희가 8월 9일 날 우리가 강남역 침수 사건 때 경험했듯이 역대 모든 기록은 1시간 강수 기록은 기압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24시간 강우 기록은 태풍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태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비가 오니까 토양으로 계속 수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토양이 무거워지니까 산사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 올 때는 항상 산사태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일대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태풍 피해 대비해서 상가에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부서질 정도였는데 특히 이제 고층 아파트 주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빌딩이 많이 있으면 또 빌딩풍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TV에서 이제 해운대 쪽에 이제 재난 대책을 하고 있다는 영상을 보면서 참 재난을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폭풍 해일이 오면 그냥 내수 침수가 아니고 하나의 에너지파가 오는 겁니다. 그 폭풍 해일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항구 쪽에서 보면 테트라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톤에서 100톤까지도 가는 건데요. 그럼 100톤짜리를 가거도나 이런 데서는요. 그 폭풍 해일이 때리면 한 20m, 30m가 날아갑니다. 100톤짜리. 몇 톤짜리가요? 100톤짜리가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들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합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를 하나를 쌓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지하겠다는 거는 조금 모래주머니로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그런 구조물 해안에서 이제 카페라든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철제로 된 차수벽을 설치하시거나 지속적인 방제 재활용이 가능한 방제 시설물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또 실종자와 또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안타깝지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